네, 미국 정부 기밀 유출 사건이 어느 일병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은 3년 만에 안보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개 사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 용의자는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일병이고요. 21살이에요. 그런데 임무가 2019년부터 군 통신망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이 가능했다, 그 액세스가 가능했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과시욕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이제 원래는 내용들을 옮겨 적다가 이제 호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일파만파로 이것이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든지 메이저 플랫폼까지 옮겨지게 되면서 이게 거의 한 4개월 넘게 지나서 이제 발견이 돼서 회자가 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스파이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최대한 징역 15년, 이게 에스피오나지 액트에 따르자면 1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거리가 됐죠. 예.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발견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모든 기밀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예.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늦게 발견됐다라는 거.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이 유출이 시작이 됐는데 한참 뒤에야 발견됐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점이 된 거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보고받은 게 4월 6일이니까요. 두 번째는 너무나 낮은 계급이 이 기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미국 예.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계급이나 또는 나이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 윤리의식과 또 상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허가했다라는 부분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나 2013년에도 아주 큰 규모의 유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좀 특이 사항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자료들을 대량으로 유출했었던 반면에 이번엔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일탈이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유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군사 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까지 모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여기에 연루된 국가들이 지금 곤혹을 앓고 있다. 그래서 파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연루됐다, 그 파장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한 곳일 텐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문건의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수가 위조됐다 또 이렇게 밝혀왔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입건이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국빈 방문이 또 미국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다른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일단 우리가 지켜보고 국가 이익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스노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독일과 프랑스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이제 유력한 정치 지도자급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청들이 7천만 건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 전화 도청까지 사태가 이제 불거져가지고 굉장히 올란드 대통령 당시 아주 깊은 불만을 표시를 했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IA 지부장도 이제 물러나야 됐고, 하지만 이후에 또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은 굉장히 끈끈한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잘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인 건 뭐냐면요, 미국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것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또 한번 보여주는 사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국들은 이 전 세계적인 정보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가 이익을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 더 적절한 방식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북한 태양절인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주요 일정들이 있으면 또 도발을 하진 않을까라고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최근에 도발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이번에는 태양절이라든지 아니면 인민혁명국 군 창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주기로 돌아가는 꺾어진 해, 소위 꺾어진 예. 해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뭐 군사적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견을 해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도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이라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또는 국제적인 그런 변수도 고려가 되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도 또 이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핵무력을 이제 빨리 완성을 시킨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충성 경쟁이라는 것이 관련 기관들 간에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아무래도 4월이라는 게 그 바로 전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훈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서 북한이 또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4월은 이렇게 좀 시끄러운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미일 안보회의도 지금 3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미사일이나 뭐 대잠훈련 이런 것들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사실 북핵 논의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일라이 레트너 차관보가 사실은 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을 다 다루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된 관심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문제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가를 보면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됐었다는 점 그리고 한일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게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환영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지소미아 정상화 를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라는 점에서 정보 교류가 아무래도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석을 깔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DTT 지금 한미일 그 정보 대화 이전에 있었던 KIDD,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국방 통합 전략 대화가 있습니다. 예, 이 예. 대화체가 훨씬 더 사실은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4월 11일과 12일이 있었었죠.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한미가 맞춤형으로 대북 억제 그 전략을 좀 더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수정 보완한다라는 부분들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통합 방어예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전력을 다 통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미군의 전력과 동맹군의 전력을 다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의가 더 중요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회의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핵실험이 혹시 이루어진다면 아주 국제사회 선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각에선 좀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위기에 사다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미사일 실험보다는 핵 실험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위기 사다리를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위기 관리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예.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안보리가 가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상황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올해부터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면서 아젠다를 계속 들이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결의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좀 비난하는 성명 정도까지만 일단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내가 많이 애를 썼다라고 북한한테 얘기를 할 거고, 북한은 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국가들은 결국에는 따로 회견을 열어가지고 비난 뭐 문 하나 발표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무엇을 발사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추정해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발사를 했다고 추정이 되는 게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이겁니다.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공약의 신뢰성을 조금 깎아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ICBM이고 사거리가 이제 긴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타깃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래식 억제력 그리고 해국 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날아오면은 히트킬 방식으로 요격하면 된다고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동맹국이 혹시라도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까봐, 그 신뢰성이 깎일까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북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이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대응이 어렵다라고 했느냐? 예. 사실 3월 연합훈련 때 우리가 작게 501호를 가지고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 501호의 내용에 따르자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때 핵심 자산들을 총 한 7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타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후가 발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은폐성을 가진 그런 고체 추진체를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뭐 배터리처럼 장착을 해가지고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직립을 해서 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이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선가 이제 계속 보관을 해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콜드런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중으로 팍 튀어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점화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일로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큰 이제 연소통인데 그 예, 통 예. 안에다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수지 같은 그런 사일로 안에서 은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후를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두 예. 번째로 이제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용으로만 만약에 이격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SLBM도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어요. SLBM도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은폐를 하고 보호를 했다가 나중에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런데 SLBM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일단 이것을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태평양 정도까지 나아가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또 하나의 옵션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제2격의 이제 보복용으로 내가 이것도 쓸 수 있고 보호를 하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 많은 무력 도발의 수단 중에 왜 이번에 이것을 사용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다고 한다면, 어떤 의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이번 도발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기술적인 그런 필요성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지만,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도 사실 뭐 식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방비만 투자를 하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김주애를 동원을 시키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만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명절이 사실은 태양절이고 4월이 가장 예.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강연회도 있고 뭐 충성 노래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만을 분산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감동 신화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방 업적을 계속 강조를 해야만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노동신문의 사설 등을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들이 뭐냐면요, 뭐 화살이나 해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순항 미사일이나 해거래를 지칭한 단어죠. 이런 것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주민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의 어떠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사실 이러한 국방 전략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신형 고체 ICBM을 앞으로 몇 차례 더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걸 예견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왜냐면은 않겠습니다만, 왜냐면은 북한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북한이 가장 비용이 낮으면서 효과가 가장 좋을 때, 이득이 가장 좋을 때 분명히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추가 실험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체 ICBM 같은 경우에도 추력을 이번에 조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맥시멈을 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신뢰성을 완전히 끌어올리려면 대기권까지 또 진입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은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가 그대로 떨어지면은 다이빙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기권으로 내려올 때 상당한 열 그리고 충격으로 인해서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서서히 얕은 각도로 들어오는 거하고 훨씬 더 두 번째가 더 많은 진동과 이제 열을 견뎌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실전에 쓸 정도의 각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4월 달에 꼭 하겠다라고 했었던 군사 정찰 위성 아직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 발사는 좀 일정을 어떻게 촘촘하게 잡고 시험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패턴을 우리가 좀 보자면요. 과거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이제 지상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라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2달에서 4달 정도 이후에는 꼭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화성 12가 예. 나오고 화성 14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엔진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이 붙으면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3, 4개월 지나서부터는 계속 실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 여러 번의 테스트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